반갑습니다. 네, 오늘 딴 사람 강의하는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혹시 또 딴 사람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지 않는가 싶네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진과 동시에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아침에 양평에 산꼭대기 삽니다. 전화도 안 터지는 데 살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그 양수리 강가를 오면서 했는데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아침도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왔습니다. 본래 저는 요리가 전공이 아닙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이들 심성훈련 시키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은사 스님이 청소년 수련을 하시는데요. 그 청소년 수련을 지키기 위해서 21년 동안 기도를 하시고 얼마 전에 또 다시 신명기도 입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수련회에서 이제 아이들 심성 훈련을 시키는 일을 제가 10년을 맡아서 했는데 그 하는 중에 문제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동으로 돈을 벌러 가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 외로움을 학교에 가서 주먹 쥐고 막 기운신 형아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제 형아들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도소 갔다 오면 별다는 거다. 그러니까 애한테 이제 도둑질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은 잘 키우려고 돈 벌었는데 자식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아이를 절에 데려와서 훈련을 시켜갖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모범생이 됐어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나중에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문제아이만 모아갖고 저희한테 아이들을 심성훈련 시켜달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절에서 주는 대로 안 먹어요. 저희가 24시간을 지키는데도 밤에 한 30분을 걸어 내려가요. 가게가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서 뭐 라면 사다가 날로 이렇게 숯 붙여서 먹고 햄, 소세지, 과자, 사이다, 콜라, 소주, 맥주.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냐면 그 부탄 가스에 집어넣는 그 가스 있죠. 버너에 넣는 가스, 야외용. 그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버너도 없는데 대체 가스를 왜 사갖고 여기다 버렸는가 이렇게 보니까 마약을 하던 아이들이 되놓으니까 그걸 눌러갖고 마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서 정말 스님들이 드시는 음식을 저 아이들한테 먹게 해서 스님들의 마음을 닮아가야겠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음식의 성품을 만든다는 그런 것을 사회복지 쪽으로 좀 적용을 해봐야겠다 싶어서 논문을 제가 쓰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논문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옛날 스님들 이렇게 드셨고 부처님은 이런 식생활을 권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요리사가 돼 있어요. 근데 본래 요리는 이제 또 그때 인연인지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솜씨가 좋으셨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수락관을 궁녀셨어요. 개화기 때 나와서 결혼해서 난 딸이 저희 어머니세요. 큰딸이. 근데 그 어머니를 또 까다롭게 하신 분이 저희 아버님이세요. 예, 저희 집이 수원 하성이거든요. 예, 그 하성 안에서 살았는데 전주이시 효림대군 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집은 뭐 왕조니까, 우리 집은 양반이니까 법도에 맞춰서 밥을 먹어야 된다. 사실은 저는 그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집 나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 무서워갖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53살인데 이 나이까지 살면서 내가 수많은 그 음식을 통해서 수많은 오는 유혹들을 내가 다 뿌리칠 수 있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을 우리 아버님께서 주시지 않나 싶어서 가끔씩 이제 아버님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부모님한테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청소년 수련에서 아이들 심성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음식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 이제 그런 일을 해오고 그랬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음식을 뭐 제가 청소년 수련에서만 적용을 했지 이걸 뭐 본격적으로 내가 포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아팠어요. 지금도 사진을 찍으면 간자리가 한쪽에 까맣게 돼 있습니다.
94년대 이미 의사가 내놓은 사람인데 지금까지 제가 그 상태에서 진행만 안 시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병원에를 가고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 잡아서 병원에 넣든지 뭐 술을 내야지 너무 무리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거의 매일 강의를 하는데 저는 소식을 하면서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도 그 강의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식생활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배워서 일단 뭐 저같이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 불교가 사회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청소년 그 아이들도 그렇고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 암이라든가 청소년 뭐 소아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제주도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왔어요. 유치원에 선생님들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제주도에 아토피 환자가 전국에서 1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그 무경우의 청정지역에서.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거의 다 아토피, 그 다음에 감기 환자. 애들이 감기를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1년에 12달. 그래서 요리를 배우러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제 음식을 다 바꿔주고 과자 안 먹이고 야채를 이제 먹이기 시작을 했는데 안 먹으니까 상추 5장 먹으면 꽃갈콘 10개를 손에 끼워준다는 거예요. 애들이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갈콘도 이제 주지 말라 그래서 안 주는데 그렇게 상추를 먹이기 시작하니까 감기 환자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어지럽다가 애들이 누워있대요. 킥 싫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검사를 하니까 철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올 때 차 태워가지고 와서 유치원에서 집에 갈 때 차 태워주니까 햇빛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듣고 30분씩 그렇게 하니까 많이 줄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사회적인 이제 문제를 우리 부처님 식생활이 아니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독일에 갔다 왔거든요. 독일에 이제 행사에 한 300명 되는데 와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요리는 저희 직원하고 이제 호텔 직원들하고 가서 요리를 할 테니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3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냥 2달 전에 300명이라는 인원을 받았는데 좀 있다 400명, 좀 있다 600명, 좀 있다 800명 그러더니 가기 전날 받은 인원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름 전에 이제 500명이 먹을 수 있는 재료를 보냈는데 가기 전날 1000명 이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냉동식품 뭐 김치 같은 거를 가져가면서 공항에서 차지가 얼마큼 나왔냐면 7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막 넘쳐갖고. 그래서 아는 사람 백을 다 써서 그냥 200에 이제 합의를 봐서 그걸 낮춰준 분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어제까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왔어요. 왜냐면 신잘 줬으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공항에 베를린 공항에 내리니까 대사관 직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스님 큰일 났습니다. 1200명이 모였으면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일체 접수를 받지도 않고 세계 각국의 대사 부부하고 독일 정재계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하는 날 5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을 빌렸는데 모자라서 그 베를린의 호텔을 거의 다 그 홀을 다 빌렸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를 했는데 이제 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스님이 가니까 불교적인 그런 행사를 해주겠다. 조건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래서 뭘 가져갔냐면 대웅전 문쌀 있죠. 예, 간조 스님이 찍으신 대웅전 꽃문쌀을 판매를 해서 전시회를 하고 그걸 전부 다 스캔을 받아갖고 5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을 전부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제가 강의하고 독일 국기하고 한국 국기 한쪽에는 이제 바르피는 선심 명상을 하기로 하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강의를 했는데 12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호텔에 돈을 우리가 요리한 거 상관없이 얼마씩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300명 예상했다가 1200명이 넘게 오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데도 신이 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유럽 행사에, 한국 행사에 300명 이상은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국정원에서도 나오고 외교부에서도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갖고 대사님이 기독교 신자신데 항상 책상 위에 성경책을 놓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 행사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저한테 1시간 동안 마음대로 불교 이야기를 해라. 단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1시간 동안 신나게 강의를 해서 어쨌든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외교부에서 회의를 한다고 들어오래요. 그래서 회의를 갔더니 외교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회의한 건 처음이다. 그래서 이번에 독일 행사가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독일까지 가서 다 조사를 했대요. 우리 한국 대사님이 딴 나라 행사에 가니까 딴 나라에서 온 손님들이 한국 행사 너무 좋았다. 내년에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음식을 먹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강의도 좋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통상부에서 앞으로 한국의 사천 음식을 가지고 외교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갈 때도 제가 음식만 가져가면 안 된다. 음식 속에는 우리 생명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문화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채식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가들한테 식기전을 하겠다 해서 제가 아무 작가나 안 하겠다고 제가 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험을 들고 왔어요. 닭이 세트 하나에 400만 원 하니까. 그거 본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갖고 닭이가 2개나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부에서 물어줬는데 굉장히 어쨌든 사람들이 이 마인드가 깨있는 거예요. 불교 문화가 금방 하는 거예요. 거기 아예 부처님이 계셔요. 호텔에. 우리나라 석굴암 부처님 같은 부처님이 계셔서 우리 행사라고 모셨냐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랭크푸르트 그 공항에도 부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앞으로는 나가겠다. 그래서 음식만 갖고 나가면 안 되고 불교 문화 같이 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나라를 지금 정해놨습니다. 불교 사찰 음식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4개국하게 4나라가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에서는 이렇게 열강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채식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독일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한 이제 내용이 그 대웅전 그 꽃문쌀에 대한 단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왜 육식을 금하고 오신채를 왜 금했는가. 그래서 불교의 사찰 음식의 특징은 이제 어쨌든 육식을 금하고 오신채 금하고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금한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생명 존중이죠. 우리가 불교의 신자가 지켜야 될 첫 번째 실천 덕목이 뭡니까? 불사생이잖아요. 생명 존중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 그래서 불교를 우주론적인 생명 종교가 아니다, 우주론적인 생명관이다 이랬는데 제가 칠판이 없어서 그냥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생명관은 우리가 지금 서양적인 생명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과학을 서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피라미드 형식의 생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특정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그래서 지배 형식의 생명관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동그란 원 속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공기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이것이 나와 똑같은 생명이라는 거죠. 다 똑같은 생명이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중생계라 그러고 과학에서는 자연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생계는 뭐냐면 유종과 무종을 합한 생명체를 중생계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종은 뭐냐면 만지면 느낌이 있는 생명체. 우리 사람,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바닷속에 사는 어패로, 모기, 파리 이런 것까지. 움직이면 다 유종의 생명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무정의 생명체는 뭐냐면 만지면 느낌이 없는 생명체. 나무라든가 풀이라든가 식물, 그 다음에 바람, 공기, 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정의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정과 무정을 합친 생명체가 중생계인데 얘가 나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도 나와 하나라 생명체다. 그러면 꼬마이들은 어떻게 물이 나하고 똑같아요. 스님 뭐 애들이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막 이래요. 물이 깨끗한 물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지만 나쁜 물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병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내가 둘이 아닌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죠. 공기가 좋은 공기 속에 살면 우리가 건강해지만 나쁜 공기에 쓰면 그 새 집에 살아갖고 아이들 어떻습니까? 아토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생계를 피해를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오염시키면 내가 오염되는 거죠. 땅 위에서 자란 식물들이 오염되니까 그걸 먹으면 내가 오염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 않는 식물을 택해서 먹다 보니까 채식유지 식단이 돌아간 겁니다. 생명 존중을 위해서. 예. 그렇지만 그 식물도 아픔을 느끼지 않지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기 때문에 걔들을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유마경에 유마고사가 그랬잖아요. 중생이 아프니 당신이 아플 때 왜 아프냐고 물으니까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 그냥 아프다 그러면 되는데 중생이 아파서 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중생계에 있는 유정과 무정을 합친 생명체가 곧 나와 하나라는 이야기죠. 예. 우리는 먹는 걸 얼로 먹죠? 입으로 먹잖아. 부처님은 사식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경전에. 촉으로 먹고 의식으로 먹고 무슨 소리냐면 온몸으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아까 이야기에는 중생계가 나와 하나라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도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죠. 눈을 통해서는 우리 앞에 지금 부처님 보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져요. 근데 길 가다가 요새 보면요, 길에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저는 어제도 밤에 올라가는데 저희 산에 이제 산돼지도 나오고 토끼가 많아요. 그래서 밤에 늦게 가면 꼭 토끼가 있는데 저번에는 회색 토끼 하나 나오고 하얀색 토끼더니 어제는 회색하고 하얀색이 섞인 토끼가 다 길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토끼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면 길에 동물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거 보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빠요.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어때요? 체해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았지만 내 장기에서 느낌이 오기 때문에 눈으로 먹은 겁니다. 아까 피부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뻐지려고 과일도 먹고, 그죠? 피부를 통해서 이뻐지려고 화장품 바르잖아요. 그렇지만 새로 짓진 집에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아이가 뭐예요? 피부를 통해서 먹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코도 통해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처님이 연꽃을 그렇게 연못주위 이렇게 돌게 하고 항상 절이 생기면 연을 심었던 것이 연의 향기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도 먹고 또 귀를 통해서도 먹는 것이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 무슨 영화 봅니까? 공포영화 보잖아요. 그죠? 공포영화 볼 때 막 귀신이 막 찍찍으로 이상한 소리 나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어때요? 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고 내 등골에 오싹해서 해서 냉기가 왔지만 그런 냉기들이 내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찬 것은 암이라든가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 그 부위를 만지면 그 부위가 어떻습니까? 찹니다. 그래서 딴 데는 암이 다 많아도 심장은 암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항상 따뜻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심장암 환자가 발견됐습니다. 심장도 이제는 제대로 뛰어도 하도 암 세포가 강하니까 이 심장까지도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먹는다 소리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중생계가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자연계를 쓰는 원칙을 정해두셨잖아요. 자연계를 쓸 때는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피해를 줘서 안 된다. 그래서 수타니 파트라는 경전에 보면 자연을 쓸 때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칩니까? 안 해칩니까? 안 해치잖아요. 그렇게 쓰라 그랬어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꿀벌이 꽃에서 꿀을 따올 때 꽃을 해치지 않고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법문을 하니까 독일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너무 멋져요.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줘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진짜 멋진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육식은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안 먹지만 왜 그러면 파마늘을 왜 금지시켰을까? 육식과 마찬가지로 파마늘은 금지시킨 이유는 뭐 살생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금지시킨 이유는 바로 우리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물질에 플러스 물질이 합해지면 뭐 키가 큰다든가 뭐 피부가 좋아진다든가 이런 거에 플러스 우리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키 큰 사람으로 뭐 많이 먹나 그러죠? 콩나물 많이 먹었나. 요즘에 키 크는 게 애들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키 크는 클리닉에 가면 뭘 주냐면 콩나물을 말려서 달여갖고 줍니다. 키가 크라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잘 붙으라고 뭐 주죠? 엿 줘요. 엿 주면 왜 붙어요? 찰칵 붙으니까. 붙으니까 또 붙기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엿에는 우리 뭐 뇌를 좋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엿을 먹고 그동안에 입력된 거 나오라고 엿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험 보러 가거나 시험 보러 갈 때 엿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필요한 영양이 뭐냐면 당이거든요. 당. 그러니까 요새 포도당 많이 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했어요? 침이 안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단맛을 옛날에는 우리는 조청이라든가 꿀이라든가 이런 걸 했거든요. 요즘에 전부 단맛을 뭘로 먹느냐? 설탕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매 환자가 30대에도 생긴다는 거예요.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돼. 설탕은 화학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기분은 좋아질지 몰라도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설탕을 먹게 되면 칼슘을 잡아먹게 되죠. 칼슘이 잡아먹게 되면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심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그 전통적으로 고운 엿을 드셔야 돼요. 요즘에는 다 물엿을 쓰고 설탕을 많이 쓰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설탕을 버리시고 흑설탕이나 황설탕을 먹을 때도 발효시켜서 드셔야 되고 될 수 있으면은 천연의 단맛을 취해서 드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파마늘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익혀서 먹으면 음심이 나고 날로 먹으면 성이 난다. 그래서 수행자들한테는 맞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 성품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부처님이 3000년 전에 훌륭한 인격의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정해서 수행자들한테 맡게 한 것이 바로 선식입니다. 우리가 절에서 먹는다고 사찰 음식이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선식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왜? 선불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과 수행식이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음식은 그냥 절에 와서 신도랑 같이 먹는 거. 수행식은 수행할 때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우리 성품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런 걸 갖고 제가 이제 아이들 심성훈련도 시키고요. 특히 환자들한테 익혀서 주셔야 됩니다. 날로 주면 성이 나요. 성을 나면 독소가 많이 생기죠. 부처님이 육식을 금지시킨 이유를 또 설명해 놓은 곳에 보면 육식은 체내에서 오래 머물러서 배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병연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랫배 나온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똥배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먹고 배설이 잘 돼야 돼요. 먹고 빨리 배가 고파야 좋은 음식이에요. 먹고 배가 하루 종일 안 고프다. 그럼 문제 있는 거예요. 먹고 배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체내에서 오래 머물면 그 독소로 인해서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육식을 먹을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육식이 하나에 두세 배의 야채. 섬유질로 인해서 배설이 되도록 그런 식단을 짜주셨거든요. 근데 그 육식보다 더 안 좋은 독소가 뭐냐? 소식이, 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도 죽을 드셨는데 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선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죽인데 죽을 권한 이유는 뭐냐면 소식을 해라.
적게 먹으라고. 그래서 육식보다 더 안 좋은 것이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식에 대한 피해, 단명이 되는 원인, 병이 되는 원인에 보면 꼭 가식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으셨어요. 근데 그 가식보다 더 안 좋은 게 뭐냐? 바로 화를 내는 거래요. 화를 내는 거. 그래서 화날 때 비누를 부르면 비누란이 까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마늘이라든가 요즘에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납니다.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음식에 기가 있다는 거, 우리 성품을 만들어준다는 건 부처님만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뚱뚱하신 분들 사찰 음식을 먹으면 날씬해져요. 근데 뚱뚱하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양념된 음식을 좋아해요. 파마늘 많이 넣고 막 고춧가루 넣는 걸 막 좋아해요. 뚱뚱하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파마늘이라든가 고춧가루에 성분을 분석하면 절대 살찌는 성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살이 쪄. 부처님이 음식의 길을 나눠줬습니다.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 동적인 건 뭐냐면 바깥으로 내치다는 마음이 나는 음식을 동적인 음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육류, 어패로, 술, 그 다음에 오신채,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다 동적인 식품이에요. 나머지 뺀 걸 우리가 정적인 식품이다 이야기하는데 정적인 식품의 대표적인 식품이 뭐냐면 바로 차입니다. 그래서 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선달입니다. 차와 선은 같은 맛이다. 이 소리는 뭐냐면 차를 마시게 되면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혀서 선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선달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딴 데는 돈을 되게 아끼는데 차 마시는 데는 돈을 안 아껴요. 왜? 수행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살이 찌는 이유가 파마늘 자체가 동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하나 있는데 자꾸 내치다는 마음이 나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먹는 걸로 채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운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음식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오신채를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면 선식이 무엇인가? 선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하고 채식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은 왜 드셨죠? 왜 드셨어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제가 오늘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어요. 이제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제가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천주교 신자가 듣고 신부님한테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선제 스님 모셔야 된다고. 근데 일반 신도들한테는 절대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간부도 20명만 모아놓고 강의를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2,00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명 놓고 나를 부르느냐고 못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딱 띄워갖고 선착순 200명 그랬대요. 270명이 왔어요. 5,000원씩 받았대. 나중에 강의 끝나고 나니까 10,000원씩 받을 거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신부님한테 왜 음식을 드셨냐니까 하나님한테 영광을 더 잘 돌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음식은 우리 생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생명만 받지 말고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그 생명 플러스 건강. 이걸 자연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채식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선식은 무엇이냐?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거기에 도를 하나 받아야 돼. 지혜를 받아야 돼. 우리 스님들한테는 도고요.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지만이 선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격을 갖추고 영적인 능력을 갖춘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저희 큰어머니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잘 하는데 저희 큰어머니가 102살에 돌아가셨어요. 97, 8세 될 때까지만 해도 치매도 없으시고 당신 빨래 당신이 다 하셨어요. 소식하시고 손에서 염주를 안 놓으세요. 염주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손바닥에는 온몸의 기운이 다 있어요. 염주만 돌려도 치매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절하죠. 불교는 너무 좋은 게 너무 많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잖아요. 그죠? 절수행도 있고, 연부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몸의 기가 한 바퀴 도죠. 절할 때마다, 손바닥 탁 할 때마다 여기 용천, 발바닥 용천 여기에서 독소가 딱 나가요. 하품할 때 하고. 뭐 사람들 뒤집으니까 뭐 부처님한테 뭐 달라고 그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절하면서 딱 할 때 이 손바닥으로 탁기가 나가는 겁니다. 발바닥으로 나가고 입으로도 나가고. 그래서 절을 하게 되면 암 환자들도 낫잖아요. 절하는 건 다 아시죠? 이미 나와서. 예. 근데다가 우리 연부라는 거. 스님이 아까 어떻게 연부를 우렁차게 신심나게 하시는지 저 뒤에서 연부를 하면서 오늘 막 기운이 났어요. 예. 근데 그 연부를 할 때 인기가 좋으시죠. 예. 소리 수행이라 그러죠. 그거를요. 소리 수행. 그래서 아기 오줌 넣을 때 뭐라 그럽니까? 시 그래요. 시 소리에 오줌을 넣으면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신장이나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손 닦으려고 물을 탁 들면 금방 소변을 놓는데 또 놓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수도 소리, 사 소리에 오줌을 넣으면 기운이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기 똥 넣을 때 뭐라 그러죠? 응가 그래요. 응가를 똥을 넣을 수 있는 기운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경을 할 때 진원과 다란이를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속에는 우리 온몸의 기운을 열어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어머니가 매일 염주 돌리시지 절하시지 연불 하시지. 근데 집이 한 1000평이 됐거든요. 옛날 한옥이니까. 옛날 한옥에는 안에 화장실이 없잖아. 안채에서 바깥에 가서 매일 화장실을 다니시니까 치매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아파트 단지가 들었으면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니까 바깥에 나오실 수가 있어요. 뭐 문도 못 여시니까 그만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102살까지 살다 가셨어요. 건강하게. 그렇다고 그 큰어머니가 102살까지 건강하게 살으셨지만 도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외국에 나가서 강의하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고국의 음식이니까 또 채식주의자들은 건강에 좋으니까. 근데 명상하는 사람들은 와갖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음식을 드시고 성철 스님이 도를 통했느냐. 성철 스님이 자기네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를 통했냐.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은 생명을 받지만 선식은 뭐예요? 생명 플러스 건강 플러스 도를, 지혜를 주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자재하지 못하면 법자재하지 못한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에 대한 그 개념을 경전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우리는 의식주의 뭐죠? 의식주의 식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식이라는 데를 찾으면 안 나와요. 음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약과 의학적으로 찾아야 나옵니다. 경전에. 제가 논문 쓰면서요. 사찰 음식 그걸 쓴다고 논문을 계속 주셔도 안 나와요. 나중에 약과 의학적으로 찾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제 논문 쓴다고 우리나라 사찰 음식 논문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쓰려고 몇 번 포기했는데 교수님이 끝까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지금도 뭐라 그럽니다. 교수님이 그 논문 쓰라 그래갖고 내가 지금까지 이게 강의하러 다니면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래 지금까지 앞으로 서비스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맨날 제가 부르면 오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약과 의학적으로 자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식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사실 논문을 쓰면서 제가 이제 간을 많이 상한 이유가 기숙사에서 논문 쓰다 보면 밥 시간 지나잖아. 그 밥 안 줘요, 기숙사는. 시간 지나면. 제일 만만한 게 뭡니까? 빵, 라면, 국수. 그래가지고 제가 간을 그렇게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10분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세 번을 쉬어야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고요. 이 간 12개 전부 다 솟았어요. 지금도 얼굴에 이제 기미가 꼈잖아요. 이 머리 뒤에 기미는 그 조명에 타갖고 방송하면서 탄 거예요. 왜냐면 분장을 얼굴만 하지 머리에다 해주니까
나중에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꾸 자라잖아요. 집에서 닦으려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만 타가지고 이게 딱 기미가 꼈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워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청소년 수련원에 이제 스님들도 수련회 오시고 그러면 큰 스님들도 많이 오셔요. 그럼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서 인사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하고 오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유전자를 타고났어요. 예, 그래서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요즘 후천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후천적인 거든지 유전적인 거든지 집에 암 환자가 발생되면 무조건 모든 식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음식을 찾으니까 약과 의학 쪽에서 찾아야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음식은 그냥 음식인 거예요. 식인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모든 음식을 다 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분율에 보면 약건도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일반 사람이 먹는 음식도 약이고 환자가 없는 음식도 약이다. 그래서 1차 치료를 모든 병의 치료를 부처님이 음식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환자가 오면 무슨 음식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치료가. 2차 치료가 외과 수술이에요. 그리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방 설치도 의학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주방을 설치할 때는 햇빛이 들어야 되고 바람이 통해야 되고 흐르는 물이 있어야 되고 주방에 들어갈 때는 발을 씻는 대화와 손 씻는 대화를 따로 비차라 그랬어요. 발 씻는 인도는 걸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주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발을 닦으라는 거예요. 왜? 발에 세균이 묻어갖고 오니까 발을 닦고 발 씻는 수건을 하고 손 씻는 대화를 따로 준비해라. 그래서 본래 절집에서는 세숫대를 상중하 3개를 쓰죠. 발 씻는 대야에다가 세수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발을 씻는 대야에는 균이 많죠. 거기다가 얼굴을 닦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구멍이 많잖아.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세숫대를 같이 못 쓰게 했어요. 부처님은 위생 개념에서 얼마나 철저했는데 손 씻는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써놓으셨어요. 우리가 손만 잘 닦고도 뭐죠? 암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경전에는 그거 써서 붙여놓고 손 씻기 운동해야지. 그러잖아요. 제가 성당에 어느 또 피정의 집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수사님이 공안계를 탁 써붙이고 밑에다 부처님 말씀 써놨어. 근데 애들이 와서 막 항의한대. 저거 왜 갖다 붙여놨느냐고. 수사님이 거기서 나쁜 글자 하나라도 떼갖고 와봐라. 그럼 내가 당장 뛸게. 저한테 불교는 바로 공양 하나만 갖고도 우리나라를 전부 다 불교 신자 만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자기는 3대째 천주교 집안인데 지금 스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비밀이다. 딴 수사님한테 이르지 말아라. 제가 본래 기독교 카톨릭 출신이거든요. 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주일학교 선생은 카톨릭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 몇십 년 만에 제가 다니던 성당에 수녀님하고 같이 모임을 갖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위생 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설 때는 바람이 통해야 되고 발을 씻는 대화와 손 씻는 대화를 준비하라. 요즘에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입던 가운과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가운과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요리를 하면 자기 요리 먹는 사람인데 실례입니다. 화장실에는 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즘은 다 수세식을 쓰잖아요. 수세식을 쓰는데 볼일을 보고 뚜껑을 안 덮고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내릴 때 그 물 분사로 인해서 안방에서 거실 문 밖까지 간다는 거예요. 균이. 그래서 청소를 할 때는 바닥 닦고 변기 닦고 공기까지 닦아야 화장실 청소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방에 들어갈 때 발 씻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왜 식에서 안 다루고 의학적으로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이해 가시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가스를 씁니다. 옛날에 불 뗄 때도 바람이 통했는데 요즘에는 그 나무보다 더 안 좋은 독이 나오는 가스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집안에 지금 쥐하의 주방 만드는 거 부처님 사상이 맞지 않아요. 티베트 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부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자리에
좋은 자리에 주방이 있습니다. 바꿔야 돼. 왜? 우리 생명, 건강, 지혜를 받기 때문에 제일 좋은 자리에 주방을 설치한다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릇 보관하는 거. 반드시 마른 행주를 쳐서 햇빛에 말려야 되고, 안 그러면 그릇에서 벌레가 생긴다. 양념은 무엇을 비치할 것이며 어떻게 보관할 것이며. 그러니까 요리하는 옛날 돌아가신 항해성 씨가요, 음식의 원리가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불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제 논문을 보고. 우리나라는 1000년뿐이 안 되는데 3000년 전에 어떻게 부처님이 양념을 무엇을 쓸 것이며 맛은 무엇으로 도울 것이며 무엇으로 요리를 할 것이며 칼을 어떻게 썰어야 되며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당에 가서 강의하고 나니까 이제 기자들이 2시간 강의했거든요. 신부님한테 오늘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느낀 점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훌륭하다. 그 제가 너네는 종교가 생명관이 피라미 형식 아니냐? 어?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자꾸 해쳐갖고 이렇게 자연 파괴가 되지 않느냐? 불교는 같은 생명이라 그랬다 이 얘기하니까 막 책상을 탁 치면서 부처님 너무 멋지다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강의 다 듣고 나더니 예수님은 조금 살다 가셔가지고 많이 안 일하셨는데 부처님은 80세까지 살고 가셔서 더 많이 살고 가서 더 많이 일러주고 그 말도 맞죠? 예. 그래서 어쨌든 주방 설치, 그 다음에 양념 만드는 거,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자세, 먹는 사람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의 약이라는 걸 개념을 크게 셋으로 나눕니다. 상식과 죽식과 병인식. 병인식은 뭐냐면 몸이 아플 때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먹어서는 안 되는 동적인 식품에서 육류, 그죠? 그 다음에 어패류, 오신채에 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가공식품 이야기를 언제까지 강의를 해야 됩니까? 몇 시까지? 네? 11시 30분이요? 그러면 뭐 강의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더 듣고 싶으면 더 듣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12시까지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스님이 안 되신대요. 뭐, 일 있으신가 봐요. 예? 하다가 수도파세요, 스님. 예. 그래서 그 가공식품, 조미료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비비면 손 뚫어지죠. 예, 그 맛소금, 꽃소금, 다시다 절대 안 됩니다. 요즘에 팔다리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다리 마비 온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떤 스님이 선방에 있다가 나와갖고 명상을 찾아서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당신이 부엌에서 요리를 안 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꾸 팔이 마비가 오고 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의사인데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자꾸 마비가 온다, 팔이 저리다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뭐 맛소금이나 조미료를 드실 리는 없고 혹시 꽃소금을 드시는 거 아니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가 딱 열으니까 꽃소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일염을 드셔야 돼요. 그런 소금은 왜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걸 만들기 위해서 화학적인 걸 집어넣는데 그 화학적인 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경을 마비시켜서 마비시키고 저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고 싶으면 드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다 조미료를 버리셔야 돼요. 가공식품은. 과자라든가 이런 건 이미 다 나왔죠. 그 사이다 콜라 이런 것도 여기 또 사이다 콜라 또 하시는 분 있는지 몰라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강의할 때 이제 환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했었죠. 끝나고 나면 상담을 받는데 어떤 어머니가 와서 이래요. 우리 아들이 자꾸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사는 아닌데 뭘 좋아하냐 이야기하니까 뭐든지 다 잘 먹는데 그래서 특별히 좋아하는 걸 이야기하라니까 아 사이다 콜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도 숭늉 대신 사이다나 콜라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는 설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음료수 하나에 2,200원, 큰 페트병이 2,200원이에요. 저는 안 사봐서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한 병씩만 사도 66,000원인데 가격부에서 그 정도 돈이 나가면 엄청 많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드님을 딛고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그랬어요. 병원에 갔는데 대장암 상기 말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이다 콜라에다 아이들 이빨 빼서 담가놓으면 어떻게 되죠? 녹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칼슘 단백질을 녹이니까 우리 내장이 뭘로 돼 있어? 단백질로 돼 있잖아. 가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야. 대장도 부드럽게 만들어줘. 탄력이 있어야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를 시켜주는데 음식이 들어오니까 얘가 탄력이 없으니까 소화 못 시켜? 바로 대장으로 보내. 대장도 이미 탄력이 없어져 갖고 못하니까 먹으면 바로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리죠. 더 심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없다니까 제가 이 정도로 줄이고, 병인식에서는 부처님이 육식도 먹게 했고 파마늘도 먹게 했습니다. 먹는데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파마늘은 절에서 먹지 말고 나가서 먹고 먹은 게 다 배설된 다음에 들어오라 그랬고요. 육식을 먹을 때는 아까 이야기해줬죠. 육식이 하나에 두세 배 야채 먹어라. 그리고 절대 밥 양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식을 먹을 때는 한 달에 열흘은 육식을 금해야 됩니다. 부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 달에 6일은 본래 일정식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10제일 날은 육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지 말라 했어요. 부처님이. 그게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나의 건강을 도와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린 육식 잘 안 해요. 그러면서 또 된장찌개 할 때 멸치 넣고 김치찌개 할 때 쇠고기 뭐 돼지고기 넣고 이러면 안 되고 온전히 안 먹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비 베풀기 위해서 그랬지만 결국은 내 몸에서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먹는 원칙을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육이라 그러죠. 3정육에서 9정육을 나눴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먹어야 되겠고 내가 또 육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을 가졌으면 수행자라도 가감하게 육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 대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죽이지 않는 거, 최소한의 고기.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점점점 늘어나서 9종육까지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정육이라는 거예요. 정육점이 불교에서 나간 이름입니다. 깨끗한 고기를 파는 것이다. 요즘에 고기 파는 것은 뭐라 그래야 돼요? 식육점이라 그래야 맞습니다. 식육점. 성장 촉진제를 넣었다든가 향생제를 넣은 것은 식육이지 정육이 아니야. 부처님이 이야기한 정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육을 먹어야 돼요. 정육점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바로 불교에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죽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소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 많이 먹지 마라. 7에서 80%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영평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스님들은 하루에 1600칼로리 이상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인이 먹어야 되는 칼로리가 몇 칼로리죠? 2500에서 2600. 일본 식약청에서 스님들 너무 칼로리가 적습니다. 칼로리를 올리라 그랬거든요. 영평사 스님들이 뭐라 그러셨냐? 우리는 너네는 100년뿐이 안 됐지만 우리는 1000년이 돼도 여태까지 스님들이 1500에서 1600칼로리 이상은 먹어보질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게 수행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이상의 칼로리는 먹지 않겠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아하는 건 아니고 소식을 하라 그랬거든요. 요즘에는요, 가식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배가 불러서 많이 먹은 것만 가식이 아니고 고열량을 먹는 것도 가식이에요. 요즘 아이들 당뇨병이 많은데 당뇨병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열량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가식에 속하는 겁니다. 조금 먹었지만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피자라든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첨가제가 들어간 것은 다 가식으로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식인데 상식은 뭐냐면 우리가 하루에 3끼니 먹는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는 죽 먹고 낮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가을찜 먹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경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아침은 내가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은 꼭 먹어줘야 되는 것이 절집안의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요, 점심하고 저녁 안 먹는 건 용서를 해주는데 아침 안 먹는 건 용서를 안 해주세요. 아침 안 먹으면 집에 가라 그래. 왜? 스님들 될 자격이 없다.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첫째, 게으른 사람. 두 번째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내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스님 될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기 운동을 불교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강의를 하거든요. 강사를 제일 조금 내가 여기 와서 강의하는 건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어야
국민이 편안하다. 처음에 나갔더니요. 연수원 원장이 저를 불러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예, 기독교 신자도 많잖아요. 우리가 왜 스님 강의를 왜 들어야 되냐. 그것도 비구니 스님, 요리하는 스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연수원 원장이 혹시 주박 강의하시는 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언제든지 수업하십시오. 그 시간까지만 내가 강사를 받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듣기 싫으면 수업을 하시면 돼요. 예. 2시간 강의를 했어요. 들어가니까요. 가장급인데 여자 2명 있고 나머지 70명이 다 남자예요. 가니까 팔짱 탁 끼고 다리 착 꼬고 팔 하나 여기다 탁 얹고 나는 할렐루야야 딱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강의를 2시간 했어요. 강의 이제 교수 평가를 하는데 교수가 많으니까 30점 이상은 못 맞는데요. 그 다음에 찾아와갖고 연수원 원장하고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또 강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스님이라고 항의했다면서 왜 또 오셨냐 그랬더니 30% 이상 나오지 않는 교수 평가에서 그 연수원이 생기고 역사상 처음으로 89%를 받았대요. 제가. 그리고 강의 시간 3시간 들여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스님 맞다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저를 필요로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도움되니까. 도움되니까. 그래서 제가 불교 식생활 문화 이야기했어요. 불교는 밤 10시 이후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요즘에 밤늦게 텔레비전 선전을 너무 많이 해. 라면, 뭐 햄버거 선전해.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음식을 아이들이 텔레비전 선전하면 어떻게 하죠?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걸 먹고 밤에는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육체가. 그러니까 먹고 활동을 안 하니까 그게 흡수가 다 안 되니까 나머지는 찌꺼기. 그 찌꺼기를 치우기 위해서 뭘 쓰죠? 인슐린을 쓰니까 소화 당뇨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침엔 뇌가 활동하는 시간,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니를 드셨는데 낮에 드셨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맞이 올리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사시맞이공양이라고 해요. 사시맞이공양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자축인묘 진사에 9시에서 11시가 사시인데 그 시간에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하루에 한 끼니를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을 사시맞이공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녁에는 어디가 활동하는 시간이냐? 간, 신장, 대장이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장에서 얘를 소화하기 힘들어서 딴 장기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밥 많이 먹으면 뭐 하고 싶어요? 잠자고 싶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위장에서 밥을 많이 들어와서 얘를 소화하느냐고 딴 장기 쉬라 그러니까 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절대 밤에는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돌연사가 뭐 밤늦게 일을 해서 그렇다. 또 뭐 가로사다 이야기했는데 밤늦게 일하면 뭐 먹어야 돼? 야식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언제? 밤에 해. 그러면서 뭐 먹어? 술 먹으면서 뭐 먹어야 돼? 안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 약한 사람은 바로 딴 장기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튼튼한 사람은 오래 사는데 위장이 약한 사람은 단명보를 받고 태어났다 그러죠. 그래도 위장이 약해도 오래 살 수 있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위가 약하세요. 절대 밥 많이 안 드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됩니다. 왜 부처님이 약에서 다루는 줄을 이것만 봐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만 지켜도요. 10년, 15년은 더 연장을 살 수 있습니다. 스님들이 절에 와서 오래 사는 이유가 제 시간에 밥 먹어서 그래요. 본래 밥은 언제 먹는 거냐? 우리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는 거다.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만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래서 부처님이 해가 진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자기 2시간 전, 밤 10시 전에 반드시 음식을 먹어 쳐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경제는 뭐라고 나왔냐? 아침에는 신선이 먹고 낮에는 사람이 먹는다. 부처님은 생사를 초탈했지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드시는 시간에 드신 겁니다. 저녁에는 누가 먹느냐? 짐승이 먹고 밤에는 누가 먹죠? 귀신이 먹어요. 그래서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꿈자리가 딩숭하고 몸이 무거운 것이 귀신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귀신이라는 말을 부처님이 뭐라 그러냐? 나쁜 기운이라 소리예요. 나쁜 기운. 의학적으로도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무슨 시간에 약 먹으면 더 치료가 잘 된다 소리가 바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우리 하루에 리듬에 맞춰서 먹어라. 그래서 똑같은 국을 끓여도 아침에는 기름지고 맵고 짜고 누린 걸 안 먹는 겁니다. 맑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아침에 죽을 먹을 때는 4일이 흰죽 먹었으면 3일은 깨죽이라든가 이런 걸 먹어요. 근데 임금님도 죽 드셨는데 오래 못 사셨거든. 왜 그러냐? 잘해드린다고 쇠고기에 잣죽에다 드리니까 위장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고단위를 놓으니까 얘가 하루 종일 자기가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놓으니까 얘가 아침에 딱 지쳐버렸어. 낮에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기능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침 예불을 통해서는 의식의 세계를 여는 거예요. 아침 음식을 통해서는 우리 모든 내장의 기능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내가 꼭 먹어야 된다고 이제 그 의사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그 의사가 나한테 놀라운 말을 해줬어요. 아침을 먹지 않는 아이는 공부도 못하지만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서 위암으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아침을 먹지 않으면 위장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대장의 변을 갖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대장의 변은 이미 부패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위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는 의식의 세계를 열어줘서 가벼운 음식을 먹어줘서 모든 기능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위장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맵고 짠 걸 드셔도 돼요. 저녁에는 간단하게 먹는 겁니다. 아침은 맑게, 낮에는 푸짐하게, 저녁에는 간단하게. 그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건강 식생활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미역국을 끓여도 아침에는 간장에만 넣고 끓이는 겁니다. 낮에는 어떻게 되냐? 기름에 볶아서 끓여도 돼요. 저녁에는 어떻게 끓이냐? 간장하고 기름하고 묻혀놨다가 끓이는 겁니다. 똑같은 국을 끓여도. 집에 어떻게 돼? 미역국 한 그릇 소고기 넣고 끓여갖고 며칠 동안 퍼먹어. 예. 그러니까 또 공국 끓여놓고 며칠 먹으라고 간다며. 요즘에는 공국 안 끓여놓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카레 해놓고 간대. 공국 끓이니까 기운만 세갖고 소리소리 지르고 나중에 중풍 치매 걸려갖고 애 미긴다고 카레 놓고 간대. 그것도 불교 신자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뭐라 하는 줄 알아? 저희는 그냥 단식기도 시켜요. 이래. 저희는 다종교인이 모이거든요. 한 번은 모여서 보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서 안 되겠다. 그냥 딴 얘기 해야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리듬에 맞춰서 음식을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금강면 채수 왕경의 경전에 보면 계절에 대한 음식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루의 리듬이고요. 계절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면 채수 왕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제병품이라는 게 나옵니다. 병을 제하는 품이다. 계절에 따라서 병이 일어나니 계절에 따라서 음식을 취해서 먹으면 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봄에는 가래 심화병이 많이 나니 쓴맛의 요리를 많이 먹어라. 기침, 그 다음에 심장병을 심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하를 많이 참을 때 심장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를 평묘양적병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평묘양적을 부르려면 얼마나 참고 살아야 돼요? 요즘에는 시어머니하고 남자들이 많이 걸린다. 봄에는 마음물이 다 싹이 트면서 우리 몸도 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몸에 수많은 피질들이 막 돌아가. 그러니까 봄이 되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뭐예요? 피곤해.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죠? 흉건증이라고 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나는 있지만 내 몸에서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피가 막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핏줄이 꺼내갖고 늘어뜨리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핏줄이 막 돌 때 막 돌아가니까 돌 때 뭐가 떨어지냐 하면 몸 안에 우리 알게 모르게 있는 혈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혈전이 막 돌다가
심장의 박동을 항상 하기 때문에 심장으로 딱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왜 물이 쫙 흐르다가도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로 찌꺼기가 싹 들어가듯이 그렇게 우리 몸에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심장병 환자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냐? 쓴맛의 요리를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쓴맛은 겨울 동안에 쌓은 노독을 풀어주고, 그래서 절에서는 머우나무를 3번 안 해주면 상절 내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수행자가 필요한 음식을 해주는 것은 밑에 사람의 도리기 때문에 그걸 안 해주면 내쫓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되면 쑥을 꼭 먹어야 되고 머우를 꼭 먹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런 쑥이라든가 머우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전이 몸에 있어도 혈관이 튼튼하면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약해요. 물이 수압이 세면 호수가 어떻게 되죠? 터져요. 근데 호수가 튼튼할 때 수압이 세면 어떻게 해요? 안 터져. 마찬가지로 혈관이 약할 때 혈압이 세면 터지지만 혈관이 튼튼할 때 혈압이 세도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핏발이 잘 쓰거나 부딪혀서 명이 잘 되는 사람은 앞으로 뇌혈관, 심혈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핏줄이 터져서 바깥으로 표출했다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쑥차나 머우 같은 걸 드셔야 돼요. 여름에는 무슨 병이 많이 난다 그러냐? 풍병, 중풍에 의한 병이 많이 난다 그랬어. 그래서 미끈미끈한 음식을 많이 먹으라 그랬어. 여름에 찹다고 찬물을 많이 먹거나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면 나중에 중풍에 걸리기 쉬운 체질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국민학교 아이들도 중풍 걸려요. 그래서 우리 다리밑 돌에다가 딱 비고 자고 나면 어떻게 되죠? 입이 돌아가요. 차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잎이 넓은 음식, 잎이 넓은 건 냉한 식품이에요. 자기가 추우니까 햇빛 많이 받으려고 막 넓혀요. 그래서 상추라든가 근대라든가 호박잎 같은 거 먹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차는 무슨 차냐? 보리차입니다. 아이들 열나면 뭐 먹이죠? 보리차. 예, 요즘에는 뭐 먹여요? 열나면? 옛날에는 아스피린 먹였어요. 바이엘 아스피린. 요즘에는 병원에서 타이레놀인가 뭘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번에 여기 동대 병원 원장님이 저희 집에 명상한다고 차 명상한다고 오셨어요. 내가 강의하다가 바이엘 아스피린 먹이시죠? 그랬더니 안 먹입니다. 그래. 바이엘 아스피린요 간을 녹인다는 거예요. 아이들 간을 녹인대요. 아스피린이. 그래서 어른들은 먹고 활동을 하고 배설이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간을 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바이엘 아스피린 먹여서 치료하는 아이들이 나중에 간이 상하는 걸 보고 안에서 타이레놀을 먹인다는 거예요. 타이레놀도 아직 증명된 거 아니지 않느냐. 그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일단 음식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여름에 제일 좋은 밥은 무슨 밥? 보리밥. 그래서 미끈미끈한 것이 여름에 최고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리밥을 고추장에다 냉한 고추장에 먹고 풋고추, 풋오이 어디다 찍어 먹어요? 된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제철 음식을 먹어주면 중풍을 예방할 수 있고, 가을에는 무슨 병이 많이 난다면 염증에 의한 병이 많이 난다 그랬어요. 염증에 의한 병. 그래서 간염, 신장염, 대장염. 그래서 줄거리와 이파리, 뿌리를 많이 먹어라. 그래서 제일 좋은 염증의 치료법으로다가 뭘 권해주셨냐면 연의 줄거리와 이파리를 삶아 먹으라고 나와 있어요. 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을 막 불교의 상징적인 식품으로 내세운 이유가 꽃만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곳곳에 보면 연을 갖고 치료하는 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혈전 이야기 했어요. 그죠? 혈전을 녹이는 제일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선지국 아시죠? 선지국 끓일 때 연근을 하나 집어넣으면 선지가 안 엉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몸 안에 혈전을 녹이려면 뭐를 먹어야 돼? 연근을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연근을 썰어갖고 물에 담그면 안 돼. 연근을 물에 담그면 약효가 다 빠져. 그건 약이 아니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지. 우리가 약이라는 개념으로 음식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약이라는 개념을 가지면 가자에다 그렇게 나쁜 거 칠 수가 없죠. 음식이 약이라는 개념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또 자꾸 말해야 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말해야 돼. 그래서 연근은 그냥 썰어갖고요. 물 좀 넣어서 그냥 익혀갖고 그냥 드시면 돼요. 아침마다 그냥 썰어갖고 그거 대서 드시면 혈전 몸 안에 없어집니다. 증명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염증을 치료할 때는
연애 줄고리 이파리를 먹으라 그랬고, 겨울에는 무슨 병이 많이 나느냐? 세 계절의 병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중풍이 안 걸리면 겨울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9가지 나물과 오곡밥을 겨울에 먹죠.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식사요법이라 스님이 그걸 제일 먼저 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의 리듬을 꼭 먹어줘야 돼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12달이에요. 거기서 반월로 나서 뭐라 그러죠? 24절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뭐든지 나오면은 보름이 되면 딱 끝나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철 음식만 먹어줘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곡밥 좋다 그러니까 오곡밥을 계속 1년 12달 먹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보리가 나오면 보리 먹고, 콩이 나오면 콩이 나오고, 풋콩 나오면 풋콩 먹고, 그렇게 해줘야지 계속 1년 12달 먹는 것은 우리의 리듬에 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역국 하나에도 하루의 리듬에 맞추듯이 우리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오이가 사계절 나와요. 여름에 오이는 소금에다 절여놨다가 오이지를 먹어야 됩니다. 왜? 오이는 냉한 거니까 여름에 더위를 식혀줘. 근데 그 오이지를 딴 계절에 먹으면 맞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오이를 꺼내서 고춧가루 넣고 무치든가, 꼬창이나 된장에 박든가, 고창을 넣어서 요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 오이를 그냥 먹으면 해요. 여름에 보리밥은 보약입니다. 살이 쭉 빠지죠. 왜? 몸에 기순환을 해주니까. 근데 그 보리밥이 좋다고 겨울에 먹으면 독이에요. 이거를 꼭 지켜줘야 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래 씹어 먹어라. 얼마큼 씹어 먹으라 그랬냐? 물이 될 때까지 씹은 음식물도 2번을 더 돌려 씹으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그 불교 시효 과정에서 강의를 했는데 서울대학교 치과 교수님 2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 내가 부처님이 물이 될 때까지 씹으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 달래. 5분만 달래. 그래서 이제 5분을 드렸더니 우리가 염불할 때 이빨을 움직이죠. 그러면 우리 기능을 열듯이 아침에 아이들이 씹는 걸 통해서 이빨 운동을 통해서 여기 장기를 다 연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안 씹으니까 코 아프다, 귀 아프다, 눈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으면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도 해야 되고 씹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이 될 때까지 씹은 음식물도 2번을 돌려 씹으라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우리 몸에서 치료해 주는데 가장 좋은 약이 침이라는 거예요. 침하고 섞이지 않으면 절대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밥을 3분의 2을 오래오래 씹어 먹는 거하고 한 그릇을 대충 먹는 거하고 조금 먹은 것이 몸 안에도 흡수가 되고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나면 먹고 돌아서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선생님 저는 너무 위장이 튼튼해요. 먹고 돌아서는 배가 고파요 이래. 그 사람은 위장병 환자입니다. 왜?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각 기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럼 얘가 위장에서 분쇄하느냐고 힘들어. 그 다음에 침하고 섞여야 흡수가 되는데 침하고 안 섞여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들어오면 왔는데 자기 필요한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오니까 입에서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을 먹더라도 오래오래 씹어 먹으면 몸에 흡수가 다 되고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살도 찌지 않고 건강에도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소식을 하지만 절대 마이너스 되는 걸 안 먹는다는 거죠. 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만 먹지 그걸 파괴되는 것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거는 나와서 음식 먹는 건데 나와서 음식 먹을 때가 사실 더 많죠. 저는 집에서 그냥 내가 담근 간장, 된장에다가 그냥 김치만 해서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는데 나와서 음식 먹으면 집에 가면서 졸린 거예요. 조미료 든 음식 먹으면 졸립죠. 그 다음에 뭐 하죠? 물 켜요. 왜냐면 조미료가 신장하고 간에서 해독하냐고 힘든 데다가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에는 굉장히 염분이 많습니다. 짠 음식에다 조미료 딱 넣으면 짠맛이 탁 없어지면서 아주 감칠맛이 나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음식 먹는 게 감칠맛 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고 해서 짠맛이 없어졌다고 해서 염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 숨어있을 뿐이에요. 화학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오늘 막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런 강의를 요리할 때마다 30분씩 합니다. 30분씩 1년은 해요, 1년은. 다 못해죠, 그래도. 예. 근데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스님 감사드립니다. 대신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불교가 앞으로 어떻게 포교를 것인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무방비 상처에 있는데 우리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같이 좀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연수원에 가서 그랬어요. 제발 밤늦게 음식 선전하는 걸 하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전을 합니다. 밤 10시 되면 우리 집 냉장고 문 닫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교 라디오, 불교 방송에서도 계속 부처님 말씀을 달아갖고 어느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갖고 우리가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리할 때 다종교인이 오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개종을 합니다. 집에 목사가 8분인데 저 전대로 왔다가 4개월 만에 개종했거든요. 자기 집에 난리가 나서 강원도 가서 살고 있어요. 집에 난리가, 친정에 난리가 나갖고.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불교가 그렇게 좋은 종교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여기 또 동대는 또 특별한 인연으로 동대하고 여러분들이 전생부터 인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포교에 스님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너무 바쁘다 그러니까 네? 아,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